문단 또 읽어봅시다. 첫 번째 문단 오른쪽에 대해서는 좀 중심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왼쪽에 대해서는 이 글의 표현상, 서술상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 것. 뭐라고 정리할지 모르겠네. 그치? 그냥 알파고와 바둑을 두었다. 끝이잖아, 내용이. 그치? 그럼 그 내용을 정리해. 이세돌과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 이게 내용이잖아. 그쵸? 이세돌과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 자, 그러면은 이 글은 앞에 서두에 첫 문단에 뭘 준 것 같아? 어떤 실제 사건을 준 것 같지? 실제 사건 제시 혹은 실제 사례 제시. 사건이라고 합시다. 사례, 뭐 어떤 예시를 들었다기보다도 그냥 저는 그냥 사건 제시. 그건 바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혹은 뭐 주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을 왜 제시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왜 제시했을까? 여기에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시고 뭔가를 이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건을 제시를 했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문단 보면서 그 내용도 떠올려주고 그리고 여기 내용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중간에 한번 끊길 거예요. 하지만이라고. 자, 여기서도 과거 어떤 사례들이 제시가 됐네요. 근데 어떤 사례예요? 앞부분은 인공지능이 누구를 이긴 사례? 사람을 이긴 사례. 이겼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겼다. 미안해, 또 이겼다. 이김이겠지. 또 사례를 제시했고. 하지만 뒤에는 바둑에서만큼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치? 바둑은 못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그런데 이겼어. 그러나 이겼어. 그러나 인공지능이 이김. 그래서 여기서의 어떤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또 다른 사례,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긴 사례를 제시했던 이 사례와 사례들이 만나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에 대한 어떤 관심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례로서 기능으로서 효과로서 우리에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죠. 자,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런 표지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표지예요. 그럼 이 문단은 정리되는 느낌으로 우리한테 주겠네, 그렇지? 그 앞에 사례들이 제시가 됐으니까 한번 여기서 정리하는 느낌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처럼 바둑은 못 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어떤 인공지능의 능력을 정리해주고 있죠. 능력 혹은 실력. 그래서 요 문단 첫 번째 사례 제시하고 어떤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공지능은 이렇게 정리해주는 느낌의 문단이었어요. 여기까지가 하나의 어떤 내용 단락으로 좀 끊어지는 글의 첫머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실제 사례,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독자들한테 관심도 주고, 그리고 그 관심이 실제 인공지능의 성능이라던가 실력은 어느 정도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었네요. 그쵸? 그래서 첫 문단은 그냥 요 알파고에 대한 사례, 그리고 바둑에서는 진짜 이거는 못 이길 거야 라고 했지만 왜 바둑은 그만큼 그 경우의 수가 훨씬 많대요. 체스보다도. 그런데도 이겼대. 자, 그 다음 문단이 조금 기네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 가운데 것만 가져가면 될 거야. 저번 주에 가져갔나? 고골이 소유한 거기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글이 소유한 인공지능 중간에 한번 끊어볼까? 어디서 한번 끊길 수 있을까? 시스템이다? 어디니? 시스템. 아, 여기? 그러네. 하나만 더 가자. 여기 하나만 더. 첫 번째 줄 말고 두 번째 줄까지만. 요거는 누구에 대한 설명? 알파고의 설명. 설명 특징이라고 할까? 혹은 뭐 특징과 설명. 그래서 알파고는 누가 만들었다, 누구의 소속이었다, 그리고 뭐 하는 친구다. 인공지능 바둑 시스템이다. 알파고는 무엇이다. 그래서 예상 확률을 알아낸 뒤 가능성이 높은 수를 요 몬테카를로 트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탐색을 한다. 라는 거. 그러면 요 알파곤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하고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정의가 하나 들어가 있죠. 무엇은 무엇이다. 알파곤은 무엇이다. 그리고 하나의 정의가 더 있었죠.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은 무엇이다. 정의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 문단에서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예시까지. 몬테카를로의 예시까지. 알파고의 특징 설명, 그리고 그 중에 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에 대한 설명. 요 뒤에 후반부에 대한 문단의 후반부의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알파고의 어떤 설명, 전반적인 특징과 설명, 그 중에 핵심적인 설명은 요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은 무작위로 바둑돌을 대입해보며 예상 확률을 알아냈다. 그리고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검은 돌일 때 무작위 돌로 어디에 놓을지 최적의 탐색을 한다. 이런 그 큰 흐름이 또 보이죠. 무작위로 다 놓는 경우의 수를 막 계산을 하는 거야. 엄청 빠르게. 사람들이 계산할 때는 어떻게니? 제가 저기에 놓는다면 난 여기에 놓을 거고, 그 다음은 여기에 놓을 것이고, 난 여기에 놓을 것이고, 이렇게 바둑을 계산을 한대. 나는 잘 못하지만. 그런데 컴퓨터는 그게 순식간에 확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문단 갑시다. 일반적으로 시간 드릴게요. 한번 나눠보시고. 설명 자체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읽으니까. 그럼 문단의 표지들, 요 문맥에서 나타내주는 표지들 한번 볼까? 반면에 뭔가 반대되는 표지일 거고요. 즉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표지일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의 반면에가 들었으니까 뭔가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쵸? 그리고 즉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공지능은 딥러닝이다. 인공지능은 딥러닝이다. 그쵸? 강화학습이다. 요 강화라는 단어가 무슨 말일까? 강화하다. 강하게 만들어진다 그런 느낌이죠. 그치? 우리가 느끼기에. 요 강화학습에 대해서 행동의 빈도를 늘려준다라는 얘기예요. 요 강화는. 행동의 빈도. 요 강화라는 단어가 교육 심리학적인 용어이긴 한데,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우리가 강하게 만들어준다의 강화라고 하기보다 행동의 빈도를 늘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뭘 잘했을 때 막 부모님이 칭찬해주고 상을 주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에 그 행동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 것 같지. 그렇게 상을 주는 걸 강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럼 행동의 빈도를 낮춰주는 거는 처벌이라고 해요. 벌 받는 거. 벌 받으면 안 하게 되지. 그래서 이 강화라는 단어는 행동 빈도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편하실 거예요. 이해하시는데. 자, 그러면 강화학습을 한대요. 딥러닝으로 강화학습을 한대요. 그리고 일반 컴퓨터 얘기가 나왔죠. 인공지능은 이라고 하는 이 주어와 일반 컴퓨터는 이라는 주어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끊어주셔야 돼요. 한번. 그치? 읽으면서. 일반 컴퓨터는 어떻게 한대? 규칙에 따라 연산, 예, 아니요 한대요. 반면에 딥러닝은 연산 과정에서 여러 층을 두어 정보를 잘게 조각내어 작은 판단을 내리고 종합하여 결과를. 과정 되게 복잡하네. 그럼 이 과정도 오른쪽에다가 정리 한번 해봅시다. 누구와 누구? 일반 컴퓨터. 일반 컴퓨터. 일반 컴퓨터에 대한 과정과 그리고 딥러닝의 과정. 이 과정을 정리 한번 해볼까? 일반 컴퓨터는 규칙에 따라 연산, 그래서 예, 아니요, 결과. 아니요, 결과. 저 결과가 둘 중에 하나네요. 예, 아니요. 딥러닝은 요 연산 과정에 여러 층 정보를
조각 내역, 작은 판단. 그럼 작은 판단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순식간으로? 순간적으로 판단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일반 컴퓨터는 판단 예 아니요 한 번만 나오지만 딥러닝은 작은 판단들을 많이 내리게끔 하고 그것을 또 종합하여 결과를 내놓습니다. 연산의 과정이 여러 층이라는 게 또 차이점이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둘을 대조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대조해주는 게 눈에 더 잘 보이긴 해요. 어디가 다른지. 그쵸? 우리가 대조라는 거는 꼭 반대가 대조가 아니라 차이점도 대조라고 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는 대조가 이 글의 이 문단의 어떤 설명 방식, 설명상의 특징으로 쓰인 거죠. 그럼 종합 결과를 가지고 뭐 한다고요? 강화를 할 거예요. 아, 그런 행동을 이랬을 때는 이게 더 유리한 행동이구나. 이랬을 때 이거는 더 좋은 행동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행동의 강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런 딥러닝에 대한 얘기. 자, 조금 더 깁니다. 그 다음 문단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를 부분 잘라보시고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아, 미안해. 그러면은 요 앞에 내용은 뭐가 될까? 중심 내용. 일반 컴퓨터와 다른 딥러닝의 과정 혹은 원리라고 하면 되겠지? 딥러닝 원리. 조금 더 살을 붙여주면 일반 컴퓨터와 다른 딥러닝의 원리. 이게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이 될 겁니다. 앞에서도 다 이렇게 중심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문단 기계학습은 여기부터 내용 읽고 중심 내용을 생각해보고 또 특징도 잡아보고 글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쓰이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쓱 읽히긴 할 거예요. 근데 쓱 읽히더라도 그 안에서 내용들을 좀 우리가 조직화, 재조직화, 자신만의 정리를 해야 내용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기계학습은 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이다, 정의 패턴. 근데 이 기계학습이란 단어는 어디 나왔어? 앞부분, 즉 뒤에 요 기계학습. 그치? 그러면은 이 딥러닝은 기계학습이었어. 아까 제가 하나 설명을 잠깐 넘어갔는데 이 닫힌 구조의 정보망. 그럼 닫힌 구조의 정보망은 앞에서 얘기했던 정보를 여러 층으로 그리고 정보를 조각해요. 뭐 판단을 하는 요 부분이 닫힌 구조의 정보망이라는 것과 대응이 되면서 다량의 데이터를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가능해 하다 높은 수준의 추상화 종합 결과를 한다. 종합 결과를 낸다. 이런 내용이랑 연결이 되겠죠. 즉을 기준으로 앞부분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은 서로 동등해야 돼요. 일치해야 돼요. 그쵸? 대응이 돼야 돼요. 이
요 즉은 서로 내용이 똑같은 거니까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 부분 정리가 되면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읽혀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네요. 그럼 기계학습에 대한 정의를 왜 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계의 학습이 아니거든. 여기서는 정의를 통해서 그 기계학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줬네요.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학습하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었네. 여기서 자체 학습, 정확되지 입력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분석하는 거. 오, 되게 똑똑하네. 자, 이때 인공지능은 반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은 내용이죠. 그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예측합니다. 다음 단계를 예측했다는 것은 여러 층에 대해서 다층 구조의 정보망이 여기서도 또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딥러닝도 이러한 기계학습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죠? 그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를 예측하는 거. 그럼 이 알파고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습했는지 이 딥러닝 원리에 따른 알파고의 학습 과정이죠. 여기는 딥러닝 원리에 따른 알파고의 학습 과정. 다시 쓸게요. 딥러닝 원리에 따른 알파고의 학습 과정. 그래서 그것을 설명한 문단이네요. 그렇죠? 그 안에는 이제 정의가 나왔고, 그러면 당연히 그 학습에 대한 과정 설명이 순차적으로 나오겠죠? 어디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어디에서 넘어가고. 그럼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 3만 건을 입력, 그 다음에 이후 알파고는 쉬지 않고 바닥을 두며 학습. 그래서 경험을 쌓아 전략을 짰다. 첫 번째는 이제 입력하는 단계. 그리고 학습했습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전략을 짜게 되는 이런 과정. 그럼 이런 과정에서 우리 앞부분의 이 다층 구조의 정보망과 대응이 되죠. 종합 결과, 스스로 학습 전략을 짜게 되는 이런 결과까지도 연결되는 거네요.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하는 거네요. 높은 수준의 추상화도 종합 결과도 스스로 학습하고 전략을 짰다라는 이런 결과값과 대응되는 거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3만 건을 입력했다. 이거는 방대한 자료 수집, 정확하지 입력되지 않은 내용 이런 것이 3천만이구나. 3천만 건을 입력하고 미친 거 아니야? 3천만 건. 그러니까 10년 동안 바둑돌 양이라고 한 거지. 10년이 아니라 1000년 동안. 자, 그래서 이 학습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학습 과정에 있어서의 특징은 뭐예요? 스스로 진화하는 학습 능력. 스스로 진화하는 학습. 이 또 알파고 학습의 특징이긴 하네. 그래서 알파고의 학습 과정과 그것에 대한 특징. 스스로 학습한대요. 진화한대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진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개발자들도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나왔다. 내용은 안 어려운데 이런 글에 대한 설명상의 특징들, 서술상의 특징들, 그리고 중심 내용 연결. 자, 이러한 끊고 여기는 짧으니까 그냥 바로 읽읍시다. 자, 이러한 딥러닝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제 알파고 얘기 아니네. 그치? 딥러닝의 일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동으로 음식을 인식하여 인간이 요구하는 기능을 작동하는 것도 이와 같은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지 분류에서 딥러닝을 이용해 영상으로 인식하여 이를 분류하고 분류 목적에 따라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다른 분야에서 지금 딥러닝이 사용되는 다른 분야를 또 설명해주고 있죠. 다른 분야에서의 딥러닝. 그러면은 지금 요 글은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고 얘기가 아니고 딥러닝,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요 원리의 딥러닝 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야 어떤 분야, 음성 인식하는 분야, 그리고 이미지 분류하는 요 부분이 딥러닝이다.
요 이미지 분류가 가끔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여러분들 뭐 본인 인증할 때 뭐 이렇게 조각 퍼즐 이렇게 주면서 형광등 있는 곳을 고르세요. 뭐 오토바이가 있는 걸 고르세요. 우리가 막 눌러주잖아. 그럼 우리가 그거는 우리의 데이터를 준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다 신호등을 인식한다 이 컴퓨터야.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전거로 인식한다 이 컴퓨터야. 우리가 그렇게 정보를 줘갖고 취합을 한 그 AI는 딥러닝을 하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것들은 차 컴퓨터라고 한 거냐. 요 정도 수준은. 또 요 정도 수준은 또 우리 뭐 숫자 입력하라는 것도 있지. 문자 입력하라는 거. 이렇게 개인 이렇게 정보할 때. 그럼 요렇게 쓰인 숫자는 요렇게 생긴 숫자는 뭐라고 입력을 하는구나. 인식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데이터화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데이터가 몇천 건이 아니고 엄청 많겠죠. 진짜 수천억 건이 되겠죠. 그런 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이미지 분류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대요. 실제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분야에서 쓰이는 딥러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읽어보세요. 여기도 똑같네. 다른 분야에서. 여기서도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는 딥러닝이 똑같은 분야고 특히 제약산업에서는 이후에 이렇게 상업적으로 출시되지 못하는 경우를 좀 극복하는 유용하게 활용하는 경우 마케팅 분야에서는 효과를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마케팅의 결과들을 시도했던 그런 내용과 그 결과들에 대한 정리 자료들을 쭉 올려주면서 그것을 학습하게 하고 그것을 또 예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네요. 넘어가서 문장 읽어봅시다. 여기는 여기까지 한번 길게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전체 내용 중간에 뭔가 대화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또 다른 분야 하나 나왔고, 그치? 자,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으니까 이제 또 5번째 분야예요. 앞부분에서 계속 어떤 분야, 여기서 음성 인식 분야, 이미지 분류, 제가 이것만 좀 쳐볼까? 음성 인식 분야, 이미지 분류하는 분야, 제약 산업 분야, 마케팅 분야, 그리고 이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라고 하는 이런 분야에서 이 딥러닝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나온 거고, 학습해 자동차를 운행한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한 정보인지 판단해서 연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까지.
자, 참 원래는 여기서 이제 좀 문단을 이렇게 구분해 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교과서에서는 구분을 안 하네요. 여기 제 기준이에요. 참조할 자료가 참조라는 건 뭐니? 참조하다. 참고하다, 참조하다. 무슨 차이가 있어? 참조, 참고. 야, 이거 참고해. 여기 참조하세요. 큰 차이 없어요. 그치? 우리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참고할 자료, 참조할 자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자료들이 많을수록 인공지능은 단련됩니다. 앞에서 그 내용이잖아요. 앞에 자료가 많다. 그치? 방대한 자료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단련된다. 어떤 행동이 강화된다. 그쵸?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자,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의미를 앞부분에서 설명됐던 거를 놓치지 말고 계속 연결시켜 주세요. 요새 이제 수능 독해가 뭐 말이 많는데 어렵다고 올해는 좀 쉬웠던 것 같긴 한데 앞부분에 있는 지문 한 지문이 계속 그 맥락 속에서 읽혀야 되고 내용 속에서 연결이 돼야 되고 앞부분에 언급된 걸 끌고 와서 해석해주는 그런 느낌의 독해가 필요하거든. 그 다음에 자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창의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앞부분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죠. 이거는 새로운 정보잖아 우리한테. 새로운 정보예요. 새롭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로운 창의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과학자들의 의견. 앞부분은 지금 뭐 어떤 과정들, 딥러닝의 과정들 혹은 특징들 이런 것만 얘기했는데 이건 새로운 정보예요. 우리가 글을 읽은데도. 그럴 때는 꼭 눈여겨봐 주시고. 그럼 자, 이런 의견에 대한 어떤 영어와의 사례를 주고 있죠. 그럼 이 사례는 뭘 보여주는 기능을 해요? 새로운 창의성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름이 있어? 라고 사람이 인간이 물어봤나? 네, 사만다예요. 미령쌤인가? 미령쌤인가? 아무튼 어디야? 저 혼자 지었어요. 라고 하면서 방금 자신이 지은 이름이래요. 근데 그 과정을 볼까? 아기 이름 짓는 법이라고 하는 방대한 데이터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갖고 온 것입니다. 또 발음할 때 소리가 좋다는 이유까지. 그래서 이 운영체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네요. 자, 글을 이 영화에 설명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인용까지 하면서 단순한 운영체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럼 이 인용은 우리가 항상 인용을 할 때 그냥 이 문구만 보고 넘어가는데 그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니? 그 의미를 꼭 생각을 해줘야 돼. 무슨 의미야? 앞부분에 얘기했던 그 내용 끌고 와야지. 새로운 창의성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의 의식이다. 그럼 새로운 창의성과 하나의 의식은 동등한 의미로 우리한테 형성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지금까지 어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영화를 소개하면서 인공지능의 창의성, 발현 가능성도 저는 발현이란 조금 어려운 혹은 쉽게 얘기하면 창의성도 생겨날 수 있다. 성을 언급한 문단 같아요. 그렇죠? 발현이란 건 생겨나다, 나타나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다. 여기서 이런 부분들 하나의 단어가 뒤에서 다른 단어로 바뀌면서 바꿔 말하기가 되면서 의미가 서로 동등한 의미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이런 쉬운 글에서도 꼭 잡아줘야 되는 독서 습관이고 행동인 거예요. 알겠죠? 글 쉽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만만하게 보지 말고. 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이제 남은 문단들 2개 있네요. 여기까지 한번 쭉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끝까지 쭉 읽으세요.
지금 뭔가 전환이 내용의 대조가 혹은 내용이 반대되는 느낌이 두 번이나 연달아서 나왔어요. 하지만에서 한 번 일어났고 다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내용이 전환되고 혹은 대조되는 이런 느낌. 자, 앞부분에서 첫 문장은 알파고가 인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든이 맞아 얘들아. 뭐뭐 하던 이건 아니야. 하든 말든이야. 알겠지? 선택의 연결어미고 더는 과거 회상의 연결어미예요. 얼마나 하던지 이렇게 원하든지 아니면 원치 않든지 새로운 세상을 열어두었던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 뭐 긍정의 어조로 지금 글을 썼죠. 근데 하지만 뒤에는 어때요? 약간 까는 느낌 들지 않니? 디스하는 느낌? 알파고는 아직 인공지능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야. 대변이란 말은 뭐야? 설마 그 대변일까? 아니지. 무슨 대변일까? 그렇지. 대신해서 이야기하다. 그것을 대신하는 대표주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면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인공지능에 근접한 것도 아니야. 아직은 초보 수준이야. 그치? 그리고 오히려 그냥 유능한 개발자의 작품이란 정도야. 아직은 수준이 좀 안 돼. 알파고는 수준이 아직 별로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정리하는 느낌이네. 앞에서는 되게 거창한 원리처럼 얘기를 해놓고서는 여기서는 그래도 아직은 인공지능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부에서 어떤 개발자의 그냥 개발 정도야. 라는 얘기를 했지만 다만 뒤에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조를 일으키면 뒷부분을 더 강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첫 번째 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긍정적이었어. 그쵸? 그런데 뒷부분을 얘기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 아직은 수준이 안 돼. 그런데 또 문단과 문단 사이에서는 얘가 또 다만 들어가면서 학습 능력 너무 높아. 그리고 알파고를 뛰어넘는 딥러닝 프로그램 등장이 예상돼. 그리고 플러스 인간 영역을 대신할 거야 라고 하는 알파고의 어떤 기대가 높다라는 얘기들로 또 긍정적인 얘기를 더 강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나와. 뭐가? 하지만 기대가 높아져. 또 범위가 유용도가 높아질 거야.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력, 그것은 요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통제력을 가진다면 인공지능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을 발견의 결과물로서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야. 그쵸? 그럼 이 부분은 왜 하지만이 쓰였던 걸까? 뒷부분은 우리가 잘 유용하자, 잘 사용하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잘 사용하자. 통제하며 통제력을 길러 잘 사용하자. 그럼 이것도 좋은 얘기 아니니? 통제력을 잘 사용하자. 요 하지만의 의미는요. 요 앞줄에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인간의 영역을 상당 부분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 여기서 추론해야 되는 게 통제력이 없었을 경우. 지금 요 부분은 제가 역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통제력이 있으면 두려움은 아니다. 그럼 통제력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긴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우리가 추론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부분이 통제력이 없으면 두려움은 생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어디에 소묘 있는 거야? 이 부분. 인간의 영역을 상당 부분 대신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통제가 안 될 수도 있어 라는 문장은 쓰이진 않았지만 이 행간 추론에서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는 추론 부분인 거죠. 그 사이에서. 행간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나타나진 않아요. 글 안에서. 그렇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추론해 줘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지만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글이 너무 쉽다고 해서 잘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숨어있는 의미까지도 생각해 주면서 읽어주는 연습이 교과서를 통해서 지금 연습하라고 우리한테 주어진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자. 유용한 방향으로 이끌자.
라는 내용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유용한 방향으로 이끌자. 그때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 사람들은 이런 거, 인공지능에 대해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통제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가져야 할 부분이죠. 인간에게 요구되는 부분. 그래서 마지막에 좀 이렇게 하지만, 다만, 하지만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에 대한 전환 내용을 좀 잘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뭘 얘기하려는 거니? 잘 쓰자. 지금 이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건 대세야. 거스를 수 없어.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되도록이면 잘 사용하자라고 설명하는 글같니? 주장하는 글같니? 마지막에 이런 건 주장 같지만 우리 살짝의 주장이 들어가도 이거는 대체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딥러닝에 대한 설명문이죠. 그쵸? 마지막에 우리 잘 쓰자, 조심하자 이런 주장은 한 줄 정도 들어갈 수 있어. 아무리 설명문이라도. 그치?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인 설명문이었고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요 교재, 요 화면만 한번 보세요. 화면 보시고 쭉 넘어가서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뭐 해설적이다, 분석적이다 이런 단어들 특히 관련해서 화제를 일으켰던 바둑대결을 소재로 했다. 여러 분야를 소개했다. 자,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 선택지에 나올 수 있어요. 선택지. 선택지의 언어로 나올 수 있어요. 이 글은 왜 해설적이라고 했을까? 왜 해설적일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해설적이라고 느껴졌니?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어? 딥러닝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과정이라던가 어떤 원리라던가 그런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지. 그래서 해설적. 분석적이라는 거는 그것을 자세하게 분석해서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설적, 분석적은 상호 비슷한 느낌의 언어였어요. 화제를 일으켰던 바둑 대결을 소재로, 그러면 이 기능은 뭐라고요? 이 효과는요, 독자의 흥미 유발의 효과. 이것도 설명상의 특징이죠. 서술상의 특징. 그리고 분야를 소개했다. 어떤 분야 몇 가지? 5개. 이 5가지가 쭉 정리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요런 제재 개관을 우리가 활용할 때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언어들을,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복습해 줄 것. 자, 그래서 이 과학기술 지문 읽었고, 제가 문제 하나씩 드릴 거고, 조금 이따가 쉬었다가, 그리고 다른 문제 또 하나 풀어보는 시간 가져올게요.